안녕하십니까. 제27회 지벨리 온라인 상생 혁신 포럼 사회를 맡은 키바서울 임병호 사무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송년회 겸 이게 온라인 포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실 법무법인단의 김이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CEO를 위한 법률 상식 그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우리 그 키바 서울 회원님들께 한번 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단의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키바서울 지벨리 지역의 CEO분들께 간단한 법률 살식으로서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간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벨리 지역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또 변호사협회 중소기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CEO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산업단지에는 10만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 67%, 수출 67.3%, 고용 48.6%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22개 경영자협의회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키바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산업단지 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이름,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키바. 국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바는 상생협력 강화, 산업진흥혁신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에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역량 결집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성장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22개의 지역 경영자협의회가 키바로 하나가 되어 결속력 강화와 혁신 산업단지를 선도하겠습니다. 키바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의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반세기 산업단지의 역사가 곧 제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단지 제조 혁신에 키바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찬란히 빛나는 북극성처럼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더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돋움하여 대한민국 대표적 국가경제단체로서의 의지와 위상을 나타낼 곳. 화합, 세계, 미래를 향한 경제산업의 지표. 우리는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키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바 서울 회원님들, 그리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계시는 대표님들, 키바 회장 김기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지 내에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함께 극복한다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머지않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키바 서울에서 2개월에 한 번 개최하던 지벨리 상생 혁신 포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악수를 나누던 시절이 유독 참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대면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연말엔 따뜻한 집에서 온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에는 꼭 대면하여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는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시대가 주목하는 기술, 사람이 주도하는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첨단 기술, 잠들지 않는 혁신으로 가득한 지벨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 구로공단이라 불리던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에 도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단지를 시작으로 2, 3단지를 준공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이자 수출의 전진기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곳. 경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낙후되고 잊혀질 위기에 처한 구로공단을 2000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IT 기술 단지로 발전해온 지벨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루어낸 도전은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로 1만여 개의 강소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단지로 도약하는 지벨리. 지식산업센터의 서막이었던 키콕스 벤처센터에 이어 서울 디지털 드림타운,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 지벨리, 테크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토탈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급자 중심의 분산적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기업 성장 종합 지원 서비스까지 기업 지원을 위한 싱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관의 멘토링, 글로벌 메이트 수출 지원단의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채용 박람회,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와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문화 지원 사업까지 창의적인 기업 성장의 공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그린 IT, IT 융합 메디컬, BIC, IT와 제조의 융복합화로 자생적 커뮤니티를 구성,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며 세계적인 첨단 IT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지벨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에서부터 안전까지 관리하며 입주자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벤처, 청년 창업을 위한 복합 컨벤션 오피스타운 건립 등 문화, 예술, 교육 기반의 창의 혁신 공간을 만드는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1과 3, 문화와 여유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단지 지벨리를 만들어갑니다. 내일에는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혁신하며 산업의 미래를 앞서 만드는 곳.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IT밸리로 도약하는 지밸리와 함께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장 양직입니다. 2020년 동문회장으로 취임하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키바서울 총동문회 송년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들 모두 극복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만나뵙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가지고 키바서울 이계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바서울이 그동안 여러분의 힘입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올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또 송년 인사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27회 CEO 상생 혁신 포럼을 이렇게 훌륭한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으로나마 좋은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들 또 반갑게 내년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쪼록 이 한 시간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연말 또한 연시 여러분들 댁내 행복과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회 지밸리 온라인 상생 혁신 포럼 CEO를 위한 법률 상식 법무법인단의 김희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단의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키바서울 CEO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법률 상식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계약서와 관련돼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자그마한 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들께서 인사말 하실 때 대부분 다 코로나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추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만 예를 들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못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그 후의 대책으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대책으로서 내 것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장기간 해오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도 거의 책 한 권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CEO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보조해주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이라는 게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권리 의무 관계를 적어놓은 처분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내 물건 살래? 이게 청약이고요. 살게. 이게 승낙이 됩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구두로, 입으로 계약이 체결하게 되는데,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그 계약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의무가 또 생기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 문서라는 겁니다. 처분 문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모호한 규정이 있거나 나한테 불리한 규정이 있었을 때는 이걸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권리 의무 관련 규정들을 잘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시작이지만 끝날 때를 생각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것,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대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서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들 중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이라는 그런 법리가 또 적용이 돼서 아무리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는 약자 보호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규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러한 공정의 법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독점규제법 조항들을 이용해서 계약서상에 그러한 조항들을 숨겨놓으면 을의 지위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계약이라는 것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촘촘히 쓴다 하더라도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은 이 조항을 어떠하다 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님들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머릿속에 명백히 넣어두셔야 하냐면 나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은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분쟁이 만약에 발생했었을 경우에 내가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형태로 작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 구체적인 권리는 바로 행사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내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에 대해서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의무 위반의 범위와 관련돼서 내가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불가항력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과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갑의 지위, 권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 불가항력적 지위 앞에 예시, 열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에는 코로나도 포함이 되겠죠.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등의 사유, 즉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넣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내가 유리한 규정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가 불리한 규정은 모호하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모가 큰 회사 외에는 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많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 간 또는 실무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하나만 알고 계셔도 괜찮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영위하실 때
계약서가 여러 가지 종류라기보다는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서 전형적인 계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몇 가지 형태의 계약서들을 전형적인 계약서들을 작성하셔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꼭 숨어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걸 그러면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계약서는 처음에 목적 조항이 들어가고 일반 조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조항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이행을 한다. 뭐 신의라는 말, 이런 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 규정은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한테 마음에 들게끔 작성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 조항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재고 처리 문제, 물품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 어느 단계별로 하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출입과 관련돼서는 특히 배를 선적할 때, 또는 하적할 때, 또는 우리 회사에 도달할 때, 또는 고객할 때, 들어갈 때까지 이 말 하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 범위, 상대방의 책임 범위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행히 상대방 쪽에서 꼼꼼히 계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산 문제라는 게 있는데, 계약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어떠한 정산 방법을 취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산 방법과 관련돼서는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실수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가의 방법이 또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손해배상의 발생 및 범위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실질적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여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쓰여 있지 않은 글들은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써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 당사자가 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경을 가해버리면 이게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서상의 본 내용, 실질적 기재사항을 내가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러면 이게 변조가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기재사항인 계약 당사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번 보면 계약서의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제목으로서는 계약의 법적 성질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투자냐 대여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투자 계약서, 투자 약정서라는 명칭을 썼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대여 계약일 확률이 높고요. 대여 계약서라고 썼을지언정 본
실질적 내용에 투자 수익률이 기재가 돼 있으면 이건 투자 약정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그 계약성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 약정이냐 아니면은 대여 약정이냐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금 반환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돈을 넘겨주는 쪽에서는 투자 약정으로 간다 하면 반드시 원금 보장 규정을 적어놔야 합니다. 만약에 대여 계약으로 넘어가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을 두어서 공정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외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부분을 받아버리면 이건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투자하는 쪽 입장에서는 투자 약정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투자 약정서의 가장 큰 문제는 원금 반환의 곤란성이기 때문에 원금 반환 규정을 반드시 넣어두셔야 합니다. 제목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계약 당사자의 기재 다번입니다. 다번. 이게 제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문 등을 하면서 소송 업무들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계약 당사자의 기재 부분에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저도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무법인과 대표인 저의 관계를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법무법인의 친구일 뿐입니다. 법무법인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회계적인 또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하지만 내 것처럼만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EO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나는 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내 회사의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표님들은 내 회사의 책임은 곧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안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회사가 더더욱 잘 되겠지만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회사만 책임을 지고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법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룰을 범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없으면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동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면 대표, 회사의 운영자인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칭의 혼동을 만드셔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땡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땡땡땡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도장을 찍는다. 특히 대표의 인감을 찍는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중소기업들일수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주인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리보다는 허명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상대방보다는 조금은 우월한 갑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되었었을 때 대표자 개인 자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럴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땡땡땡 이렇게 써놓으면 회사의 직인이 시키겠죠. 그 옆에 회장님 도장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 인감과 법인 인감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라번,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제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당사자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는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기명이라는 말 있죠. 기명.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다 워드로 다 작업을 하니까요. 땡땡 주식회사 대표 김말동 이게 다 보통 타이핑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명입니다. 날인은 잘 알다시피 도장을 찍는 게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목차에 보면 서명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명날인이 아니라 서명날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도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바쁘니까 실무자한테 도장을 맡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3자가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 내가 안 찍었어. 이거 내 찍지 않고 누가 가져가서 찍었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서명, 사인을 받아두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또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와 관련돼서도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야 라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반드시 서명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이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감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본인과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대표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이 가지 않거나 실무자가 가거나 본인이 가지 않고 실무자가 가거나 특히 부인, 가족들이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의 경우들에는 대표의 책임 재산을 숨겨두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명의 자체를 부인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인데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상대방 회사가 잘못되었었을 때 우리가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의 유효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당사자 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성립됐다. 이게 진정 성립이거든요. 근데 부인이 대표로 있는 경우에 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소송에서 상대방 쪽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 몰래 우리 남편이 내 인감도장 신분증 가져가서 계약 체결했어. 그래서 난 책임이 없어. 우리 남편한테 뭐라 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상대방 쪽은 미리 자기 재산들을 부인 쪽으로 또는 다른 가족등 명의로 다 빼돌렸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그 회사의 실질 대표자를 털어도 돈이 나올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로 믿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으면 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다 갖고 와요. 그러면 맞나 보다 하고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하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체결의 명의자와 반드시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통화를 해서 적어도 미리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 방금 같은 경우 그냥 일반 가정주부인 경우에 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반드시 전화를 거셔서 녹취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거셔서 녹취를 하는데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 대표자인 김말동에게 당신이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가? 그리고 계약 내용도 간단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을 당신도 알고 있느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실질 운영자인 대표뿐만 아니라 그 대표의 명의를 갖고 있는 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서나 이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공증 쓸 때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형식적 기재사항을 써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도 잘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 의무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썼고, 의무 규정은 모호하게 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써서 공증까지 받아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대방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공증까지 쓰러 갑니다. 근데 공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증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공증에는 첫 번째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서 형태로 만드는 공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증을 하러 갈 때도 만약에 제3자가 위임을 해준 경우라면 녹취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녹취 안 하고 나면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또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서 형태의 공증은 뭐냐면 단순히 증거효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이 맞다. 요걸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인증서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데 집행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공증. 집행공증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을 잘 못해서 우리가 소송을 가야 돼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소송 가면 뭐 1년씩, 상대방이 항소하면 2년씩 걸리면 사업하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나는 새로운 사업하고 빨리빨리 돈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2년씩 묶여버리면 우리 나중에 돈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거 많잖아요. 이제 그걸 막아두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잘못된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금액을 차용화시켜서 이걸 공증을 받아버리고 문구를 넣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이 돈을 나한테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명백하게 써둔 집행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실제 문제가 생겼었을 때 법원에 가서 재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결과 거의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 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조금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이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바쁘셔가지고 담당 실장이 왔어요. 담당 실장이 와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이 담당 실장의 업무 자체가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 담당 직원인데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대리인이라고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쪽에서는 저 사람은 나한테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무권 대리인이야. 이렇게 해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과연 이 계약을 체결할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화하셔서 녹취를 하셔야 되죠. 반드시 녹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해서 의무 이행을 한 회사가 못해서 법적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 체결할 당시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제3자가 나왔을 경우엔 반드시 이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분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연에 방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번 이제 담보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는 회사 간의 계약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자문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송이랑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이제 묶어서 다니게 되는데 이 부동산 특히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일반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담보제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담보제도의 활용, 담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물적 담보가 나누어지고요. 물적 담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적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실한 이행 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는 물적 담보가 좋겠죠. 상대방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양도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는데 문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기업 자산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적 담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인적 담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적 담보라는 건 회사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만 책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즉 대표이사나 이사 등을 무한 책임 형태로 보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적 담보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는 순간 시효는 10년으로 확정되고 10년이 도가기 전에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시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 쪽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요. 이때 이제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가 좋은 이유가 인적담보,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제 개인들도 채무 상태가 자신의 자산 상태를 초과할 때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보증을 셀 때도 한 명보다는 2, 4급 정도는 이제 같이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론 갑의지유했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뢰지유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해요. 야, 대표이사, 이사들 보증 세워. 그래야 계약 체결을 해주마. 셌어요.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양해각서, 가계약서요력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4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의 활용,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것이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나중에 분쟁이 한 측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야기시켰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던 없던지 간에 상대방은 우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청구권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냐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넣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가 발생했네. 이런 피해가 발생했네. 피해에 대한 금원을 입증할 필요 없이 금원을 아예 정해두는 방법입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를 발생했는데 이 손해의 금이 얼마인지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무형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무형의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팔지 못해서 받은 물건 판매로 받을 이익 외에 더 실제 중요한 손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액까지 같이 잡아서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못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 손해 외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에 이것마저도 빠뜨리는 대표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말은 반드시 넣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 하나 더. 이러한 경우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엔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쓰시면 그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됩니다. 근데 나는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어. 그러면 조항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조항 외에 니네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배상 외에 위약벌로서 추가하여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 외에도 위약벌로서의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위약금이라는 표현에는 위약벌이라는 표현에는 방점을 찍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이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고 금액만 적어놨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넣어야만 추가적인 보상금,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해지와 해제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해제라는 건 뭐냐면 1회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의 계약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소급하여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지는 뭐냐? 1회의 계약이 아니라 수차례의 연속적 계약,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 시점에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해지권이 발생하고 해지권을 행사했을 때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해지된 시점 이후로 무효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다른 관계가 되죠. 근데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해지와 해제의 원인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 해지권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채무 불이행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한테는 해제, 해지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히 법적으로 주어진 원인 말고 추가적으로 내가 나한테 해제권, 해지권을 유보해 두고 싶어 하면 별도로 계약서상에 해지권, 해제권 관련 조항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건 계약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하시고 법정 외에, 즉 채무불이행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을 넣어 두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된다. 불가항적 질병에 따른 해지권을 유보한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본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계약과 관할 및 중고법 합의의 필요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로 이제 현실화가 됐죠. 국내 노동 단가도 올라가고 공정의 법리가 현 정부의 테마여서 이 노동비가 상승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국제계약상 관할, 과연 어디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인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집행 가능성.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서 승소를 얻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행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재조항의 활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재와 관련돼서만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사건을 이제 나중에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인 자문을 받은 곳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적 차원에서 찾아오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중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상사중재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사중재위원회. 이 상사중재위원회는 뭐냐면 야 니네 법정으로 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같이 우리 중재해서 해결해 볼게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유리해가 중재가 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재는 물론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계를 중재위원회에서 당신 중재할래요? 안 할래요? 중재에 참여할래요? 안 할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중재에 참여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법원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재해볼게요 라고 하는 순간 추후에 추가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중재에 내가 참여할지 말지는 나의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참여한 이후에 중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도 안 됩니다. 재판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상사중재위원회 쪽에서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최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중재에 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서없이 진행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 사업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위주로 해가지고 실용적인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7회 온라인 상생혁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저희 어머니 집에 다녀오면서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집에 돌아올 때는 눈이 개서 정말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분 좋은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CEO분들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다 보면 저희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